이 아이다. 이 아이가 바로 훗날 우리 집 며느리가 될 아이입니다. 소문난 절세미인 언니들을 제치고 툭 튀어나온 앞니의 죽은 깨처럼 점이 가득한 막내딸을 택한 시아버지입니다. 조선 팔도를 주름잡던 거상은 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이 못난 아이를 부잣집 며느리로 들이려 한 것입니까? 사람들은 혀를 차며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의 겉모습 뒤에 한 가문의 운명을 단숨에 뒤집을 힘이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입춘이 막 지나간 늦은 봄날이었습니다. 김진사 땡 안채에는 곱게 갈아낸 분 냄새가 향처럼 퍼지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스며든 방 안에서 큰딸 금화와 둘째 은영은 꽃놀이 갈 채비로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금화는 이름처럼 화사합니다. 단정한 이목구비에 고운 웃음을 지닌 막 피어난 모란꽃 같은 미인입니다. 은영은 또 달랐습니다. 복사꽃 같은 밤에 앵두 같은 입술을 지녀 웃을 때마다 방 안이 환해졌습니다. 두 자매는 이미 마을에서 이름난 미인이었습니다. 길을 가다 스쳐본 청각들이 넋을 놓고 바라보다가 기둥에 이마를 부딪히는 일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혼담은 멀리서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진사 땡 대문 앞에는 중매쟁이들의 발길이 늘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비녀를 고치며 두 자매는 킥킹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봄바람처럼 가볍습니다. 그 시각 앞마당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셋째 딸 복혜는 소매를 걷어붙인 채 겨울에 띄워두었던 메주 덩이를 하나하나 씻고 있었습니다. 찬물에 손이 벌겋게 달아올랐지만 손놀림은 서두르지 않고 묵묵합니다. 구수하면서도 거친 메주 냄새가 마당 가득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냄새가 안채까지 밀려오자 금화와 은영은 동시에 코를 찔그립니다. 말끝에 웃음이 섞여 있었지만 그 웃음에는 비웃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혜는 앞니가 툭 튀어나와 입을 다물고 있어도 늘 웃는 얼굴처럼 보입니다. 죽은 깨처럼 점이 얼굴 가득 박혀 있지만 눈동자만은 이상하리만치 맑습니다. 마치 밤하늘의 새별 같습니다. 언니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와도 복혜는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그저 메주를 씻고 또 씻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손놀림을 눈여겨보지 않았고 아무도 그 눈빛에 담긴 깊이를 알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 집에서 가장 조용한 아이가 가장 오래 남을 운명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은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유, 냄새야, 독해야, 우리는 꽃 구경 간다. 너는 그 썩은 덩어리들이랑 잘 놀아봐라. 너랑 딱 어울린다. 언니들의 말에는 웃음이 섞여 있었으나 그 웃음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냄새를 피하듯 복혜라는 존재 자체를 밀어내는 웃음이었습니다. 언니들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마당에는 다시 물소리만 남았습니다. 복혜는 잘 씻은 메주를 햇볕 아래 하나씩 가지런히 널어 두었습니다. 손으로 살짝 두드려보며 속이 고르게 여물었는지를 살폈습니다. 메주 표면에 핀 하얀 곰팡이는 복혜의 눈에 썩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폭신한 구름 같았고 조용히 피어난 꽃처럼 보였습니다. 소금물 속으로 메주를 담그자 첨벙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물고기들이 항아리 안에서 논이는 듯 경쾌하게 들려왔습니다. 복혜는 그 소리를 잠시 들으며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곁에 서 있던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김진사는 안채에서 나와 마당 한가운데에 멈춰 섰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근 채 메주를 씻고 있는 복혜의 모습을 보자 그의 얼굴에
안쓰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붉게 달아오른 손과 흙이 묻은 소매, 말없이 일에만 몰두한 작은 등 뒤가 눈에 받쳤기 때문입니다. 김진사는 이내 고개를 들고 안채 쪽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희는 동생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거들 생각은 하지 않고 입으로만 모를 부리느냐. 호통이 떨어지자 마당의 공기가 잠시 두더졌습니다. 김진사는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저 복회 앞으로 다가가 흙 묻은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자신의 옷자락으로 그 손을 천천히 닦아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복회야, 너도 언니들 따라 꽃구경 가거라. 복회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해맞게 웃으며 손에 들고 있던 메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메주의 핀 하얀 곰팡이를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애지중지 어루만졌습니다. 이윽고 아버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괜찮습니다. 잠시 손을 멈춘 뒤 항아리를 향해 시선을 두고 덧붙였습니다. 산에 핀 꽃은 금방 집니다. 아무리 예뻐도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복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항아리 속 곰팡이 꽃은 1년 내내 우리 가족 배를 불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 꽃이 더 좋습니다. 김진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아이의 손을 놓지 않은 채 한동안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처음으로 막내딸이 바라보는 세상이 자신과는 다른 깊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없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김진사 댁에는 이른 아침부터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조선 팔도에 이름난 거상 윤대방이 며느리감을 보러 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 하나로 집안의 공기가 단번에 달라졌습니다. 김진사는 긴장한 얼굴로 마당을 바라보다가 복혜를 불렀습니다. 김진사는 오늘은 부엌에서 일이나 거들라고 조용히 일러주었습니다. 손님 접대는 언니들이 맡을 것이니 나서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진사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 콧대 높은 윤대방이 복혜의 진면목을 알아볼 리 없다고 여겼습니다. 괜히 불러내어 아이 마음에 상처만 남길까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 무렵 윤 상단의 대행수 윤대방이 김진사 댁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윤대방은 호랑이 같은 눈썹에 꼬장꼬장한 인상을 지닌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서 보니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봄철 변덕스러운 날씨에 두꺼운 옷을 입고 무리하게 걸어온 탓이었습니다. 기력이 눈에 띄게 쇠해 보였습니다. 김진사는 서둘러 큰딸 금화와 둘째 은영을 불러 인사를 올리게 했습니다. 두 딸은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두 딸은 정성껏 준비한 음료를 손에 들고 다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날 김진사 댁 마당에는 기대와 긴장이 함께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누구도 알지 못한 선택의 기운이 조용히 멋물러 있었습니다. 큰딸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대행수 어른께서 꿀물을 드시면 기운이 나실 겁니다. 둘째도 곧장 덧붙여 말했습니다. 저는 시원한 냉수를 준비했습니다. 더위를 식히십시오. 윤대방의 앞에는 달디단 꿀물과 얼음처럼 찬 냉수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윤대방은 두 그릇을 내려다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탈진한 사람에게 찬물과 단물을 함께 내오는 것이 옳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윤대방의 마음속에서 생각이 또렷이 올라왔습니다. 번지르르 하기만 하고 속은 텅 비었구나. 그의 시선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겉만 화려할 뿐이다. 윤대방은 속으로 단정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내 며느리감이 아니다. 그때 부엌 쪽에서 복혜가 조심스레 나왔습니다. 복혜는 윤대방의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식은단 냄새를 맡는 순간 회색빛 기운을 느꼈습니다. 몸에 허기와 탈진이 겹쳐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복혜는 맹물 대신 소금을 탄 미지근한 숭늉을 준비했습니다. 복혜는 두 손으로 그릇을 받쳐들고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왔습니다. 어르신, 이것을 드셔보십시오. 윤대방은 잠시 복혜를 바라보다가 숭늉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짭짭하면서도 구수한 기운이 몸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윤대방의 눈빛이 순간 또렷해졌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윤대방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살렸구나. 윤대방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몸이 소금을 원하던 것을 어찌 알았느냐. 복혜는 앞니를 드러내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어르신, 땀 냄새가 맹물 냄새 같았습니다. 몸에서 짠기가 다 빠져나가신 듯하여 소금을 탔습니다. 윤대방은 말없이 숭늉을 다시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한 모금에 담긴 깊은 배려가 마음까지 적셨습니다. 윤대방의 눈빛에는 분명한 감탄이 어려 있었습니다. 복혜의 거친 손마디와 야무진 눈빛을 본 윤대방은 마음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윤대방은 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다. 이 아이가 내 며느리다. 그 말이 떨어지자 김진사는 기뻐하기는커녕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김진사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 윤대방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윤대방은 잠시 제 말을 들으십시오. 내 딸은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금지옥업입니다. 우리 아이를 부엌대기로 부려먹으려 하시는 겁니까? 네,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못 보냅니다. 윤대방은 얼굴빛을 가다듬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저 아이를 흙 속에 묻힌 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귀하게 모셔갈 것이니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김진사는 그 자리에 선 채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이윽고 복혜를 바라보았습니다. 딸의 가치를 알아봐준 이에 대한 고마움이 가슴 한켠에서 올라왔습니다. 딸을 떠나보내야 하는 아비의 아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김진사의 마음속에서는 기쁨과 망설임이 오래도록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윤대방이 복혜를 머느리로 지목하자 두 집안은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진사 땡 안채에서는 숨죽이던 기색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금화와 은영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마루에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저런 못난이가 선택을 받다니 말이 됩니까? 저 영감님이 노망이 난 게 분명합니다. 어찌 우리를 두고 저 뻗드러기를 택할 수가 있습니까? 두 자매 목소리에는 분노와 모욕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복혜는 그 소란 한가운데에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복혜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칠게 갈라진 손마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복혜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요. 저는 그냥 숭늉만 드렸는데요. 그 말은 변명도 자랑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실 그대로의 고백이었습니다. 한편 윤대방의 집안에서도 같은 시각 큰 소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윤대방의 선택은 그 집안에서도 쉽게 받아들여질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선택 하나로 두 집안의 마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윤대방의 집안에서도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윤대방의 아들 기현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가문을 위한 뜻은 알겠습니다. 허나 저는 장사가 아닌 학문을 하려 합니다. 제게 필요한 사람은 시와 풍류를 함께 논할 수 있는 교수입니다. 그 여인은 제 짝이 아닙니다. 기현의 말에는 결심과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대방은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늙은 가장의 고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연민 또한 그 안에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윤대방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비는 평생 사람을 보며 살아왔다. 내 눈을 한 번만 믿어다오. 방 안에는 더 이상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뜻은 그날 밤 조용히 맞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기현은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자신을 걱정하는 절박한 부성애를 느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오랜 세월 쌓인 가장의 무게가 담겨 있음을 알았습니다. 복혜가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늙은 아버지의 말이 마지막 당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기현은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 말은 순종이었으나 가벼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윤대방은 그제야 굳게 담은 입술을 풀었습니다. 윤대방은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안도의 숨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밤 윤대방은 오랜만에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선택은 그렇게 조용히 맞물려 갔습니다. 마침내 혼례날이 밝았습니다. 혼례청에는 구경꾼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렁였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금화와 은영은 부채로 입을 가리고 킥킥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예의라기보다 조롱에 가까웠습니다. 복혜의 귀에는 사람들의 비웃음이 유리조각이 깨지는 듯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현기증이 밀려왔으나 복혜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저런 못난 것이 거상댁 며느리라니. 윤대방이 눈이 어두우신 게 분명하네. 속삭임은 낮았지만 독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이윽고 신랑과 신부가 서로 절을 올리고 술잔을 나누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가까이에서 마주 선 기현은 복혜의 얼굴을 보고 순간 숨을 헛들이켰습니다. 낭만을 꿈꾸던 선비에게 현실은 너무도 가혹했습니다. 당황한 기현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망설임을 눈치챈 하객들 사이에서 다시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아이고, 신랑이 놀라 기절하겠네. 저런 뻗드럭과 입을 맞추다 간 피를 보겠어. 복혜는 그 말들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표주박전을 쥔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술이 잔안에서 찰랑이며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 했습니다. 그 순간 혼례청의 공기는 숨막히듯 팽팽하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기현은 자신의 넓은 소매로 복혜에 떨리는 손과 술잔을 조심스럽게 감싸 주었습니다. 소매 아래에서 잔의 흔들림이 멈추었습니다. 기현은 고개를 들고 비웃던 하객들을 향해 천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눈빛은 점잖았으나 서늘한 기백을 띠고 있었습니다. 좌중은 그 기세에 눌려 하나둘 말을 삼켰습니다. 혼례청에는 이내 조용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기현은 복혜에게만 들릴 만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 흘려도 좋으니 고개를 드시오. 우리는 이미 부부입니다. 복혜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혜는
기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기현의 눈빛에는 여전히 당혹스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분명한 책임과 의지가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복혜의 손떨림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기현의 도움으로 두 사람은 무사히 술잔을 비웠습니다. 그 짧은 순간 혼례청의 공기는 이전과는 다른 무게를 띠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 신방의 촛불이 조용히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기현은 복혜에게 등을 돌린 채 책을 펼쳐 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읽고 있던 것은 맹자였습니다. 기현은 낮게 말했습니다. 나는 공부를 해야 하니 부인은 먼저 주무시오. 그러나 그의 독서 소리는 나무란하지 못하고 자주 끊겼습니다. 같은 책장만 수십 번 넘기는 종이 소리가 거칠고 조급하게 들렸습니다. 복혜는 이부자리에 단정히 앉아 기현의 등에서 나는 소리와 기척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복혜의 귀에는 책 읽는 소리가 물기 없는 모래를 씹는 소리처럼 뻥뻑하게 들렸습니다. 방 안의 공기에는 타버린 심지 냄새와 함께 기현의 마르고 쓴 숨결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극도의 긴장과 초조함의 냄새였습니다. 복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글 읽는 소리가 턱 걸리는 것이 체한 사람의 숨소리 같습니다. 억지로 삼키면 배탈이 납니다. 기현은 놀라 책에서 눈을 떼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부인이 그것을 아시오. 복혜는 고개를 천천히 저했습니다. 글은 모르오나 있는 것은 압니다. 책 속의 길이 막히시면 잠시 쉬어가셔도 됩니다. 밥도 뜸들 시간이 필요하듯 공부도 쉬어가야 제맛이 납니다. 오늘은 그만 굿을 누우시지요. 내일의 해는 내일 뜹니다. 기현은 아무 말 없이 책을 덮었습니다. 기현은 이내 촛불을 조용히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기현의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맙소. 그 밤은 부부의 첫 교감이 말없이 시작된 밤이었습니다. 혼례를 치른 지 사흘이 지난 아침이었습니다. 윤 부인은 이른 시간부터 복혜를 불러 세웠습니다. 윤 부인은 평생 윤 대방의 기세에 눌려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탓에 아들 기현만큼은 누구보다 귀하게 키우고 싶어 했습니다. 남편이 며느리를 감싸도는 모습은 윤 부인의 심사를 더욱 뒤틀리게 했습니다. 윤 부인은 며느리의 길을 꺾어 놓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윤 부인은 곡간 열쇠를 끝내 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쉬어 빠진 김치와 묵은 나물 찌꺼기만 부엌에 던져 주었습니다. 윤 부인의 손길에는 시험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윤 부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디 네 솜씨나 한번 보자. 재료 탓을 하면 쫓아낼 줄 알아라. 부엌 바닥에 놓인 재료들은 초라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복혜는 그 앞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복혜의 얼굴에는 변명도 불만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아침 부엌에는 열쇠보다 더 무거운 뒷싸움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복혜는 묵은 나물에서 올라오는 시큼한 냄새를 먼저 맡았습니다. 그러나 복혜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복혜는 쌀뜨물로 군내를 잡고 들기름으로 나물을 지져 맛을 살렸습니다. 손길은 빠르지 않았지만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복혜는 평소 윤 부인이 위장병을 앓고 있어 속이 늘 꽉 막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복혜는 소화를 돕는 재료를 곱게 갈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맑은 국을 정성껏 끓였습니다. 잠시 후 상이 들여왔습니다. 기현은 숟가락을 들다가 이내 내려놓았습니다. 기현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글 읽는 사람이 배만 채워 무엇 하겠습니까? 그때 복혜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밥은 그냥 음식이 아닙니다. 모진 세월을 견딘 약입니다. 드시고 버텨내십시오. 한편 윤 부인은 트집을 잡을 마음으로 국을 떠먹었습니다. 그러나 한 숟갈이 목을 넘기자 윤 부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꽉 막혀있던 속이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함이 퍼졌습니다. 윤 부인은 아무 말 없이 국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윤 부인은 머느리를 흘겨보면서도 국그릇을 끝내 비웠습니다. 그날 아침 부엌에는 말보다 먼저 바뀌기 시작한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윤 대방은 복혜를 따로 불렀습니다. 윤 대방은 잠시 장독대 쪽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얘야, 우리 집 장독대를 너에게 맡기마. 윤 상단의 장독대는 수십 개의 항아리가 줄지어 선큰 규모였습니다. 한때는 장맛으로 이름을 날리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관리가 소홀해져 예전 같지 않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기현은 그 말을 듣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섰습니다. 기현은 아버지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버지, 양반과 며느리가 어찌 그런 험한 일을 맡습니까? 윤 대방은 아들의 말을 막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혜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복혜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 시식하게 말했습니다. 장맛이 살아야 집안이 삽니다. 제게 맡겨주십시오. 그 말에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윤 대방은 아무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장독대는 더 이상 단순한 부엌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집안의 운명을 거는 책임이 조용히 복혜의 손에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윤 상단에는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상단의 자랑이던 간장을 사간 손님들이 하나둘 되돌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맛이 이상하다는 불평이 연달아 쏟아졌습니다. 이게 무슨 간장이요? 싼 맛이 나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 복혜는 그 말을 듣자마자 장독대로 달려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느끼지 못했지만 복혜의 귀에는 장독대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들렸습니다. 복혜는 문제의 항아리 앞에 멈춰 섰습니다. 복혜는 천천히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복혜는 손끝으로 장을 찍어 혀에 살짝 대보았습니다. 혀끝에 닿는 순간 독사가 무는 듯한 쓴맛이 퍼졌습니다. 복혜의 눈빛이 단번에 달라졌습니다. 복혜는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이것은 자연히 상한 맛이 아닙니다. 누군가 으름 덩굴찜을 몰래 섞었습니다. 장독대 앞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장독대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흔적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복혜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범인을 잡으려면 밤에 잠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현은 그 말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기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위험하오. 내가 함께 가겠소. 복혜는 고개를 저었지만 기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혼자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는 각오가 그의 얼굴에 서려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복혜는 장독대 근처 그늘에 몸을 숨기고 잠복했습니다. 잠시 뒤 기현이 두루마기를 들고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기현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을 혼자 두면 위험하오. 내가 곁을 지키겠소. 기현은 복혜의 어깨에 두루마기를 덮어주고 그 옆에 앉았습니다. 시간은 서서히 흘러 새벽 엿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복혜의 코끝에 낯선 향이 스쳤습니다. 그것은 고급 사향의 냄새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장독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림자의 손에는 작은 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항아리의 뚜껑을 열려는 순간 기현이 소리쳤습니다.
거기 누구냐? 그림자는 놀라 병을 떨어뜨리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기현은 곧장 달려들어 그 팔을 붙잡았습니다. 복혜가 재빨리 촛불을 밝혔습니다. 불빛 아래에서 최행수의 신복임이 드러났습니다. 땅에 떨어진 병에서는 으름 덩굴집에 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날 밤 장독대의 침묵은 마침내 깨지고 있었습니다. 범인을 붙잡았지만 복혜의 마음은 조금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상단 안에 적이 숨어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붙잡힌 신복은 곧장 윤대방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윤대방은 얼굴빛을 굳히고 호통을 쳤습니다. 누가 시켰느냐? 어서 불어라. 그러나 신복은 입을 굳게 다문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분명했습니다. 그 침묵 뒤에는 최행수가 미리 입단속을 해두었다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윤대방은 몇 차례 더 물었으나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윤대방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신복을 상단에서 내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당장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처분이었습니다. 최행수는 그 사이 흔적을 감춘 채 빠져나갔습니다. 이번 일은 꼬리만 잘린 셈이었습니다. 복혜는 그 사실이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장독대의 위기는 끝나지 않았음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장독대 사건 이후 간장 판매가 사실상 끊겼기 때문입니다. 윤 상단은 순식간에 파산 직전에 자금난에 몰렸습니다. 윤 대방은 급히 상단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상단에 남은 것은 가문의 운명이 걸린 마지막 비상금뿐이었습니다. 회의 자리는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최행수가 앞으로 나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대방은 다가오는 단오 대목을 보셔야 합니다. 남은 돈을 몽당 털어 모시와 비단을 사들여야 합니다. 이것만이 단기간에 큰 돈을 벌어 상단을 살릴 길입니다. 최행수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상단의 간부들 사이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이내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상식으로는 화려한 옷감이 가장 확실한 고수익 상품이었기 때문입니다. 회의의 공기는 점점 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부를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회의장 구석에 앉아있던 복혜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나섰습니다. 복혜는 숨을 고른 뒤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아버님. 지금 비단을 사면 상단은 망합니다. 좌중의 시선이 한꺼번에 복혜에게 쏠렸습니다. 복혜는 물러서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당장 이 문이 접더라도 이 돈으로 전량 소금을 사야 합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금을 비싸게 팔아서 언제 돈을 번단 말이냐. 멀쩡한 여름 장사를 망치려 드는 것이냐. 곳곳에서 비난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윤대방은 손짓으로 소란을 가라앉히며 천천히 머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윤대방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가, 무슨 근거로 그리 말하느냐? 복혜는 다가올 대홍수를 확신한 눈빛으로 윤대방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복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화려한 비단은 물에 젖으면 걸레가 됩니다. 하지만 소금은 반드시 필요한 생필품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거칠애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저를 믿고 소금을 사십시오. 윤 대방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회의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긴 침묵 끝에 윤 대방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내 며느리 말대로 하라. 오늘부터 상단의 모든 돈으로 소금을 산다.
그 말 한마디에 상단의 운명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째 비 한 방울 없이 쨍쨍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걱정했습니다. 이러다 가뭄이 들겠구나. 올해 농사는 오래 걸렸어. 그러나 복해는 소금 창고 안에서 홀로 다른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복해는 소금 가마니를 하나하나 만져보았습니다. 가마니는 평소보다 묵직했고 표면은 끈적하게 느껴졌습니다. 소금이 공기 속의 습기를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복해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복해는 창고 구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개미떼가 하얀 알을 물고 높은 기둥 위로 줄지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복해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이윽고 복해는 혼잣말처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소금이 눅눅해지고 민물들이 높은 곳을 찾는다는 것은 땅 밑에 이미 습기가 가득 찼다는 증거입니다. 복해의 시선이 천천히 천장을 향했습니다. 곧 하늘이 뚫릴 듯 비가 쏟아질 것입니다. 그 말은 예감이 아니라 확신에 가까웠습니다. 창고 안의 공기는 보이지 않는 비의 기운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밤은 이미 깊어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모두 잠든 사이 복해는 조용히 창고로 향했습니다. 복해는 숯과 마른 짚을 하나씩 창고로 옮겼습니다. 눅눅해진 소금 가마니 사이사이에 숯을 끼워 넣어 습기를 잡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복해는 땀을 뻘뻘 흘리며 무거운 숯가마를 옮겼습니다. 그때 창고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부인, 이 밤중에 웬 고생이요. 기현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아차리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복해는 젖은 소금을 한 줌 집어 기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복해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만져보십시오. 마른 날 같던 소금이 이미 울고 있습니다. 복해는 창고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개미들이 알을 물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복해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개미들도 살 길을 찾아 위로 올라갑니다. 자연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기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현은 겉옷을 벗고 숯가마를 들어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더 말하지 않고 숯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마른 짚이 소금 가마니 아래에 차곡차곡 깔렸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소금 창고의 공기는 점점 뽀송뽀송해졌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기현의 코끝에 차가운 물방울이 톡 떨어졌습니다. 기현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먹구름이 산자락을 삼키듯 덮고 있었습니다. 이내 하늘이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대홍수의 시작이었습니다. 비는 멈출 기미 없이 사흘낮과 밤을 내리 퍼부었습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낮은 곳에 있던 집들은 하나둘 물에 잠겼습니다. 길은 발을 떼기 어려운 진흙탕으로 변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눅눅한 습기가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저장해 두었던 식재료들이 서서히 썩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소금이 공기 중의 습기를 머금고 녹아내렸습니다. 마른 소금은 점점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소금은 순식간에 귀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비가 내릴수록 사람들의 얼굴에는 불안이 짙어졌습니다. 그날 하늘이 연 이후 마을의 삶은 이전과 같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른 상단들에는 비산이 걸렸습니다. 창고에 쌓아 두었던 소금이
물처럼 흘러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윤상단의 소금 창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윤대방은 직접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의 소금은 여전히 뽀송뽀송하게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복혜가 미리 바닥에 숯과 마른 짚을 깔아 습기를 잡아두었기 때문입니다. 윤대방은 말없이 그 광경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밖에서는 소금값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었습니다. 다른 상단의 소금은 이미 대부분 녹아 사라졌습니다. 성한 소금을 가진 곳은 이제 윤상단 뿐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한 최행수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최행수는 흥분을 숨기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윤대방, 지금이 기회입니다. 값을 10배로 올려 팝시다. 그 제안은 빠르고 달콤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떨어진 자리에는 묵직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선택이 무엇을 부를지는 아직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복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혜는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일입니다. 복혜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평소 가격에 2할만 더 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소금을 사가는 분들께는 묵은 장을 한 국자씩 덤으로 드리십시오. 회의장 안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행수는 그 말을 듣고 발을 굴렀습니다. 그럼 남는 게 뭐가 있단 말이오? 윤대방은 손을 들어 최행수를 제지했습니다. 윤대방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말대로 하거라. 그 결정은 곧바로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사람들은 윤상단의 양심적인 가격에 먼저 놀랐습니다. 거기에 덤으로 얹힌 장한 국자에 다시 한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 소문은 비를 타고 번지듯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내 손님들이 윤상단 앞으로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상단 앞에는 돈보다 신뢰가 먼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장마가 끝나갈 무렵 눅눅한 습기가 가득한 한여름이었습니다. 윤상단 대문 밖에는 두 여인이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복혜의 언니들인 금화와 은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곰팡이가 핀 옷을 걸친 채 초라한 행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화의 남편은 복혜의 장마 경고를 끝내 흘려들었습니다. 그는 전 재산을 털어 습기에 약한 비단과 종이를 사들였습니다. 그러나 창고의 물이 차오르며 물건은 모조리 썩어버렸습니다. 금화의 집안은 하루아침에 미천을 잃었습니다. 은영의 남편은 오래전부터 노름에 빠져 살고 있었습니다. 난리가 겹치자 그는 빚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은영의 남편은 밤을 틈타 집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은영은 남겨진 빚과 수군거림 속에 홀로 서게 되었습니다. 화려함만을 쫓던 두 집안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비는 잦아들고 있었지만 두 여인의 어깨는 여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 있는 대문 앞에는 과거의 오만과 현재의 절망이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복혜는 조용히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에 젖은 채 서 있던 두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혜야, 우리 좀 재워다오. 하룻밤만이다. 금화의 목소리는 끝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혜는 두 언니를 말없이 안채로 데려갔습니다. 기현은 그 모습을 보고 짧게 혀를 찼습니다. 자업자득입니다. 그러나 복혜는 따뜻한 밥상을 차려 언니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복혜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살아야 합니다.
미우나 고우나 제 핏줄입니다. 금화와 은영은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서는 말없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밥은 오랜만에 먹는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혜는 언니들을 마주 세웠습니다. 복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공짜 밥은 없습니다. 복혜는 마당에 늘어선 수십 개의 장독대를 가리켰습니다. 장독은 숨을 쉬어야 장맛이 살아납니다. 비바람에 흙탕물이 튀어 숨구멍이 막혔습니다. 복혜는 행주를 들어 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행주로 항아리가 번들거릴 때까지 닦으십시오. 싫으면 나가셔도 됩니다. 금화와 은영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내 두 사람은 말없이 행주를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장독대에는 또 다른 땐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금화와 은영은 울면서 장독을 닦았습니다.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살던 자신들이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잡히고 허리에는 힘이 풀렸습니다. 그러나 땀을 뻘뻘 흘리며 진흙을 벗겨내는 동안 두 사람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던 비단은 습기에 썩어 사라졌습니다. 반면 투박한 항아리는 닦을수록 점점 빛을 냈습니다. 그 차이가 두 언니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금화는 행주를 쥐인 손을 멈추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혜야, 우리가 틀렸다. 내 말이 맞았다. 은영도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은영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겉만 번지르르 했지 속은 텅 비어 있었구나. 해질 무렵 장독대는 말끔히 닦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 세 자매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복혜는 아무 말 없이 두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혜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세 자매의 손은 그날 처음으로 같은 온도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홍수가 물러간 지 보름이 지난 뒤였습니다. 마을에는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의 문을 걸어 잠그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 상단에도 곧바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윤 부인이 갑작스러운 고열에 시달리다 그만 쓰러진 것입니다. 윤 부인의 몸은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전염을 두려워 해 하나둘 집을 떠났습니다. 집 안은 순식간에 텅 비었습니다. 그러나 복혜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혜는 곧장 윤 부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윤 부인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복혜의 눈에는 윤 부인의 몸에서 붉은 열기가 활활 타오르는 듯 보였습니다. 복혜는 침착하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복혜는 찬물에 적신 수건을 들었습니다. 복혜는 그 수건으로 윤 부인의 이마를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방 안에는 양 냄새도 사람 소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숨소리와 함께 이어지는 간병의 손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윤 부인의 곁을 지키는 이는 복혜 한 사람이었습니다. 복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윤 부인의 곁을 지켰습니다. 복혜는 열을 내리는 약초와 기운을 돋우는 재료를 골라 약선을 다렸습니다. 복혜는 한 숟가락씩 죽을 떠 윤 부인의 입에 조심스럽게 넣어 주었습니다. 복혜는 미소를 억지로라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얼른 일어나셔서 저를 다시 구박하셔야지요. 며칠 밤을 꼬박 세운 끝에 윤 부인의 숨결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윤 부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머느리의 얼굴이었습니다. 윤 부인은 잠시 그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윤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복혜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윤 부인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 내가 미안하다. 그 말에는 오래 쌓아두었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 부인은 품속 깊이 숨겨두었던 비상금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윤 부인은 그것을 복혜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걸로 굶주린 백성들 밥을 먹여라. 그것이 내 마음이다. 복혜는 윤 부인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복혜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날 방 안에는 원망 대신 용서가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윤상단 앞마당에 큰 죽솥이 걸렸습니다. 기현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기현은 복혜를 보며 말했습니다. 부인이 끓이면 내가 퍼나르리다. 부부는 말없이 호흡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윤상단 앞마당에는 역병과 기근에 지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복혜는 기운을 돋우는 좁쌀과 열을 내리는 약초를 골라 죽을 끓였습니다. 솥에서는 김이 끊임없이 피어올랐습니다. 복혜는 줄 앞에 선 사람들을 향해 또렷이 말했습니다. 이 죽은 병도 낫게 하고 배도 부르게 합니다. 한 그릇씩 드십시오. 그러나 일손이 부족해 배식줄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지친 사람들 중에는 그 자리에 주저앉는 이들도 보였습니다. 그때 기현이 도포자락을 걷어붙이고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변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선비 체면에 어찌 국자를 드십니까? 그러나 기현은 개의치 않고 하인의 손에서 국자를 받아들었습니다. 기현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내가 불 앞에서 땀 흘리는데 내가 어찌 뒷짐만 지고 있을 수 있겠소. 기현은 가마솥에서 죽을 퍼 사람들의 그릇에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복혜는 배식을 이어가며 환자들의 얼굴빛과 숨결을 살폈습니다. 두 사람의 손놀림은 말없이도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감사의 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복혜를 약손마님이라 불렀습니다. 누군가는 기현을 국자선비라 불렀습니다. 그날 윤상단 앞마당에는 오랜만에 사람 냄새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윤대방이 병석에 눕자 최행수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최행수는 관아의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윤상단이 이중장부를 만들어 세금을 빼돌리고 썩은 재료를 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관군들이 윤상단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상단의 문은 곧바로 닫혔습니다. 장부들은 하나둘 압수되었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금화와 은영이 얼굴이 사색이 된 채 복혜에게 달려왔습니다. 금화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복혜야, 아까 최행수의 신복이 뒷문으로 몰래 들어오는 걸 우리가 봤어. 은영이 급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자가 장부를 바꿔치기 하고 있었어. 금화는 손을 떨며 덧붙였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비싼 사향 냄새가 났어. 은영은 기억을 더듬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들고 있던 종이는 최고급 당지였어. 은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런 비싼 종이는 우리 상단에서 쓰는 게 아니야. 복혜는 두 언니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복혜의 눈빛이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그 순간 흩어졌던 실마리들이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혜와 기현은 관아마당으로 끌려갔습니다. 사또는 차가운 얼굴로 장부를 내보이며
물었습니다. 이것이 너희 상단의 장부냐? 복해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해는 조심스럽게 장부를 받아들었습니다. 복해는 장부 사이에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복해는 고개를 들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삿돈, 이 장부는 가짜입니다. 우리 상단은 묵은 먹을 쓰는데 이 장부에서는 방금 간 먹의 비린내가 납니다. 무엇보다 종이 사이에서 최행수가 즐겨 쓰는 사양, 냄새가 진동합니다. 관아마당에 잠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삿돈과 망설이는 사이 기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기현은 공손히 예를 갖추어 말했습니다. 삿돈, 먹이 종이에 스며든 깊이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10년치 기록인지 어젯밤 급히 쓴 것인지 금세 드러날 것입니다. 기현은 붓을 들어 장부를 펼쳤습니다. 기현은 장부의 오류를 하나하나 짚어나갔습니다. 이 장부에는 우리 상단이 거래하지 않는 물품들이 적혀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최행수의 재산을 숨긴 정황도 보입니다. 삿돈는 잠시 생각하다가 단호하게 명했습니다. 그 장부를 물에 담가라. 아랫사람이 장부를 물에 담그자 먹물이 순식간에 번져나왔습니다. 삿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조작된 장부로다. 그 자리에서 최행수는 파직되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옥에 갇혔습니다. 관아마당에 길게 들이웠던 누명은 그제야 걷히고 있었습니다. 최행수의 사건은 마무리되었으나 윤대방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방 안에는 탄약 냄새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촛불은 끝을 향해 조용히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윤대방은 자신의 임종이 머지않았음을 느꼈습니다. 윤대방은 남은 힘을 모아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병상 곁에는 복해와 기현, 그리고 윤 부인이 모였습니다. 윤 대방은 떨리는 손으로 베개 아래를 더듬었습니다. 윤 대방은 낡은 대나무 통 하나를 꺼냈습니다. 통의 뚜껑을 여니 태가 다른 수정 안경과 곡간 열쇠가 드러났습니다. 그것들은 윤 대방이 평생 장부를 살피며 쓰던 물건들이었습니다. 윤 대방은 잠시 그 물건들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 대방은 아들이 아닌 며느리 복해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윤 대방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아가, 나는 평생 이 안경으로 수많은 거짓을 걸러냈다. 허나 이제 내 육신의 눈은 흐려졌다. 너는 이 안경 없이도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지 않느냐. 윤 대방은 안경을 복해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안경은 이제 쓸모가 없다. 다만 내가 너를 내 눈으로 삼았다는 증표로 주마. 윤 대방의 손에 힘이 잠시 들어갔습니다. 이제부터 윤 상단의 눈은 내다. 대행수는 김복해, 바로 내다. 방 안의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어서 윤 대방은 기현을 불러 붓을 내밀었습니다. 윤 대방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익을 쫓는 장사치로 살았다. 너는 이 붓으로 사람의 도리를 세워라. 기현은 두 손으로 붓을 받들었습니다. 그날 밤 윤 대방은 남길 것을 모두 남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족들과 하인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장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기현은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 복해 앞에 나섰습니다. 기현은 남편이 아닌 상단의 일원으로서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아내에게 보내는 예가 아니라 대행수에게 바치는 존경이었습니다. 기현은 복해를 상간의 주인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곁에 한 걸음 물러서 굳건히 섰습니다. 기현은 모두를 향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모두 들으십시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오늘부터 윤상단의 주인은 김복혜 대행수입니다. 그 누구도 대행수의 영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하인들과 상단, 사람들은 차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윤대방은 병상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대방의 눈에는 흐릿한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비쳤습니다. 윤대방은 아주 미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되었다. 그 말은 소리보다 마음으로 먼저 흘러나왔습니다. 안도와 함께 윤대방의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윤대방은 그렇게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윤상단의 시대는 조용히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윤대방의 장례를 치른 지 3년이 흘렀습니다. 윤 부인은 남편을 보낸 뒤 병석에 누워 지내고 있었습니다. 윤 부인의 유일한 소원은 아들 기현의 과거 급제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기현이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복혜는 기현의 옷깃을 정성스럽게 매만져 주었습니다. 복혜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기현은 복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기현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부인 덕분에 여기까지 왔소. 최선을 다하겠소. 이윽고 전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임금이 내린 시제는 굶주린 백성을 구제할 근본적인 방법을 논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험장 안은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른 유생들은 공자와 맹자의 글을 인용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기현은 잠시 붓을 내려놓고 먹을 갈았습니다. 먹이 갈리는 소리 속에서 기현의 머릿속에는 장독대와 부엌의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기현의 귀에는 복혜가 했던 말들이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기현은 조용히 붓을 들었습니다. 기현은 나라를 다스리는 이치를 장을 담그는 일에 빗대어 써 내려갔습니다. 나라질은 매주를 띄우는 것과 같습니다. 석은 곰팡이는 과감히 걷어내야 합니다. 소금은 지나치게 짜지도 싱겁지도 않게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백성이 굶지 않도록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현은 잠시 붓을 멈추었다가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 모든 이치는 신의 아내 김씨의 부엌에서 배운 것입니다. 답안을 읽던 임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임금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쌈이 녹아있는 글이다. 그날 기현은 장원급제로 뽑혔습니다. 장독대에서 배운 이치는 마침내 나라의 글이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깊은 슬픔을 이겨낸 뒤에도 삶은 멈추지 않고 흘러갔습니다. 윤상단은 복혜의 지휘 아래 조선 제1의 상단으로 우뚝 섰습니다. 상단의 장부는 단단했고 신뢰는 곡간보다 먼저 쌓여갔습니다. 기현은 조정에 나아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기현의 말과 글에는 언제나 삶의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기현과 복혜의 사람은 깊어져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먼저 태어난 첫째 아들은 비석을 닮아 단정하고 듬직했습니다. 첫째는 어려서부터 글을 좋아하고 묵묵히 책을 곁에 두었습니다. 이어서 태어난 둘째 딸은 복혜를 닮아 셈이 빠르고 야무졌습니다. 둘째는 주판을 만지며 숫자를 놀이처럼 다루었습니다. 기현이 퇴청해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면 마당은 늘 분주했습니다. 아들은 글 읽는 소리로 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딸은 주판 알팅끼는 소리로 아버지를 반겼습니다. 복혜와 기현은 두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네 사람의 웃음이 마당 가득 번져나갔습니다. 윤상단의 뜰에는 계산기보다 사람 냄새가 먼저 깔려 있었습니다. 그 집의 번성은 숫자가 아니라
웃음으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어느새 흘러갔습니다. 늦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은 윤 상단의 안채였습니다. 마당에는 손자와 손녀들이 뛰노는 웃음소리가 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뱃발이 성성한 기현과 복혜는 누각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어깨에는 긴 세월의 무게가 고요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윽고 장성한 자녀들이 문안 인사를 올리기 위해 안채로 들어왔습니다. 첫째 아들은 어느덧 40대 중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기현을 닮은 대쪽 같은 성품의 관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첫째는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며 조정 안팎의 칭송을 받고 있었습니다. 둘째 딸 또한 40대 초반이 되어 있었습니다. 둘째는 복혜를 닮아 셈이 빠르고 배포가 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뒤를 이어 윤 상단의 대행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상단은 여전히 단단했고 사람들의 신뢰는 더욱 깊어져 있었습니다. 기현은 두 자식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기현의 눈빛에는 긴 세월을 건너온 만족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현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는 나라의 기둥이 되었고 하나는 집안의 대들보가 되었어. 기현은 복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부인과 내가 지은 농사 가운데 이것이 가장 큰 풍년이오. 복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당의 웃음소리는 늦가을 햇살처럼 오래도록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날 윤 상단의 안채에는 지나온 삶에 대한 감사가 조용히 쌓여 있었습니다. 기현은 복혜를 위해 직접 참밭을 들고 멀리를 빗겨 주었습니다. 기현은 동백기름을 손에 덜어 복혜의 멀리에 천천히 발라주었습니다. 복혜는 거울을 들여다보며 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감, 내 얼굴 좀 보시오. 주름은 자글자글하고 이 튀어나온 앞니는 늙어서도 들어갈 생각을 안 하니 참으로 볼품없는 할망구가 되었지요. 기현은 빗질하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기현은 거울 속 복혜와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기현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눈에는 그 앞니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대문으로 보이오. 그 대문이 활짝 열려 복이 들어왔고 그 사이로 당신의 지혜가 흘러나와 우리 집안을 살렸소. 기현은 마당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뛰노는 아이들을 보시오. 다 당신 덕분에 밥 굶지 않고 피어난 꽃들이오. 기현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겉모습은 세월에 닳아 없어지지만 고운 마음이 지은 농사는 영원히 남는 법이요. 복혜는 아무 말 없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햇살이 비껴들어 복혜의 앞니가 반짝였습니다. 두 노부부는 따스한 햇살 속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젊음 대신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윤 상단의 안채에는 말없는 충만함이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마음이 남긴 얼굴로 끝을 맺습니다.